방문각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강의를 맡은 임세순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록에 있는 문제 100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왔네요. 자,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안전관리는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있다. 2번 생산자의 경제적 운용에 있다.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하는 데 있다. 생산 과정에 시스템이 있다. 예.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죠. 생명이나 신체 보호에 있는 거죠. 네.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보기에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제일 먼저 어떤 거를 해야 되겠나요? 조치 순서. 어떤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정지해야죠, 뭐. 그러면 C가 먼저 와야겠네요. C가 먼저 와 있는 게 2번과 3번이 있고, 두 번째는 피해자를 다친 사람을 구조해야겠죠. D가 와야겠네요. 그러면 D가 3번에 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정지, 피해자 구조, 응급조치, 그 다음에 2차 재해 방지 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치의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중 안전 제일 이념에 해당하는 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품질 향상입니까? 재산 보호입니까? 인간 존중입니까? 생산성 향상입니까? 당연히 인간 존중이겠죠. 4번, 다음 중 안전 보호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안전 방호 장치 1번, 안전모, 그 다음에 안전장갑, 보안경인데 안전보호장치라고 하는 것은 설치죠. 어떤 그 안전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 그래서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보안경을 착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유해 화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당연하죠.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작업자의 머리 보호. 얘는 안전모죠. 얘는 안전모를 얘기하는 거니까. 또 그라인더 작업이 비산되는 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용접이 발생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등으로 작업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2번은 안전모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다음 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했어요. 요게 뭐죠? 요게? 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직진 금지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람이나 지게차를 가리키는 거니까, 출입 금지, 출입 금지를 가리키는 문제입니다. 7번째, 적색 원형으로 만들어진 안전표지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거예요. 이거. 적색 원형. 얘네들은 보통 금지한다. 뭐뭐뭐를 금지한다. 그죠? 금지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경고 표시는 노란색이고요. 안내 표시는 녹색으로 표시를 많이 하고 지시 표시는 파란색으로 좀 많이 표시하는 것 같죠. 자, 8번째, 다음 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나는 것은 했어요. 이게 머리 모자가 있네요. 예.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출제 예상 문제 100선인데 그 중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출제됐던 내용들만 가지고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번째, 기계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계 운전 중 이상한 냄새, 소음, 진동이 나타날 때는 운전을 멈추고 전원을 끈다. 네,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네. 1번이 제일 좋고요. 2번은 뭡니까?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 범위 이외에도 기계도 동시에 작동시킨다. 빠른 속도로 작업할 때는 일시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한다. 이러면 안 되죠. 기계 장비의 이상 등으로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속 회전 상태로 작업한다. 네, 이런 것들도 위험하죠. 10번 기계 공구 사용에 대한 얘기인가 보죠. 렌치를 사용할 때의 안전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렌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조이거나 푸는 이런 공구를 얘기하는데요. 볼트를 풀 때는 렌치 손잡이를 당길 때 힘이 받도록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볼트 풀 적에는 예를 들어서 스패너나 뭐 이런 거를 할 적에 예, 여기 볼트가 이렇게 있겠죠? 볼트가. 네,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내 몸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미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안전사항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밀다가 보면은 갑자기 볼트가 탁 풀렸을 적에 이 사람이 몸이 앞으로 쏠려서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옳은 거 찾았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패너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스패너는 볼트나 너트의 폭과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고요. 필요시에는 스패너 2개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건 안 돼요. 네, 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스패너를 2개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뭐, 이렇게 스패너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 스패너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양쪽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다 얽고 저기다 얽어가지고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자, 스패너를 너트에 정확하게 착용해야 된다. 스패너의 입이 변형된 것은 버린다, 폐기한다. 예, 2번이 틀렸고요. 12번 드릴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드릴이라는 것은 구멍 뚫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날카로운 드릴 날로 어떤 물체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거죠. 드릴을 끼운 후 척 렌치는 그대로 둔다. 아니죠. 칩을 제거할 때는 회전을 정지시킨 상태에 솔로 제거한다. 당연하고요. 일감은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손으로 잡고 구멍을 뚫지 않는다. 그렇죠? 장갑도 끼지. 요거 다 좋습니다. 요거 좋고 좋습니다.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13번 문제입니다. 연삭기에서 연삭칩의 비산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뭐였죠? 비산 보호구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덮개를 사용하게 되겠죠. 또는 뭐 갑자기 이 보호구라고 했는데 보호 장치가 더 난 것 같아요. 만약에 보호구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그 비산 칩이니까 보호 안경, 그죠? 보안경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안전 덮개는 보호구보다는 보호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1번이 일단 맞고요. 14번 화재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화재 종류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있었죠. A급, B급, C급. 자,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료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기억하십니까? 자, 옳은 것 B급은 무슨 화재? 유료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이게 앞뒤가 바뀌었군요. 자, D급은 금속 화재. 얘가 맞네요. 그죠? 일반 화재는 A를 사용하는 거고요. 15번 지게차의 일일 점검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오일도 엔진 오일이 빠지면 안 되니까 매일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전액 점검. 냉각수 연료량 이런 거는 매일매일 하지만 배터리 전액 점검은 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요거는 매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16번. 건설기계 운전 전 점검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운전 전입니다. 운전 전. 라디에이터의 냉각수량을 확인한다. 부족 시 보충하고, 엔진 오일 확인하고, 부족 시 보충하고, 팬벨트 상태 확인하고, 장력 부족 시 조정하고. 좋습니다. 배출가스의 상태 확인. 요거는 운전 중이죠. 운전 중 점검할 사항이고요. 17번 그림과 같은 계기판의 경고등의 의미는 이거 엔진 오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엔진 오일 경고등. 네, 그래서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와셔 경고등이나 브레이크 오일의 누유 브레이크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의 경고등은 뭐 이렇게 느낌표라든지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고요. 냉각수 온도 경고등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죠. 자, 18번입니다. 네, 기관을 시동해서 공전 상태에서 점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찾습니다.
배기가스 괜찮죠. 냉각수 누수 점검. 네, 냉각수 누수도 운전하면서 펌프가 돌아가면서 압을 형성시키니까 그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팬벨트 장력 점검. 이거는 위험하죠. 팬벨트 장력은 운전 전에 하는 거죠. 운전 전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상 소음 발생 유무 점검. 네, 이것도 이제 운전하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관에서 팬벨트의 장력이 약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옳은 것입니다. 팬벨트라고 하는 것은 냉각팬을 얘기하는 거죠. 냉각팬. 근데 이제 팬벨트 냉각팬인데 워터펌프 같은 거죠. 워터펌프. 예. 근데 이제 워터펌프에 보면은 워터펌프가 있고 그다음에 발전기가 있고 크랭크 축이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벨트를 우리가 팬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장력이 약하다는 거죠. 이 장력이 약하다. 그러면 장력이 약하니까 워터펌프가 잘 안 돌겠죠. 그래서 문트펌프의 문펌프 옳은 것을 찾는 거잖아요. 옳은 거. 그래서 조기마모는 장력이 클 때 많이 발생하죠. 벨트가 워터펌프의 베어링을 꽉 당기니까. 또 엔진의 관행이 아니라 과열이 발생을 하겠죠. 발전기 출력자. 그렇죠. 발전기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회전력이 약하니까 출력이 저하될 수가 있겠죠. 엔진 부조. 네. 엔진 부조들은 대부분 인젝터라든지 점막 코일이라든지 스파크 플러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불량 일적의 엔진 부조가 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 풀이를 보니까 보통 팬벨트는 엔진의 회전력을 물펌프, 발전기 등에 전달하므로 물펌프 회전이 약해져서 발전기의 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벨트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번의 답은 발전기 출력 저하가 되겠습니다. 20번, 엔진 오일 점검에서 오일 게이지가 풀선과 상한선 풀과 하한선 로우가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점검 사항 확인으로 옳은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엔진 레벨 게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당연히 여기에 있는 로우와 풀선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로우와 풀 표시 사이에 풀 근처에 오일량이 있는 것이 적당하다. 네, 1번이 답입니다. 21번, 다음 중 운전석 계기판에 다음 그림과 같은 경고등이 되었다. 점등되었다. 이는 무슨 표시입니까? 네, 요거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전기계통에서 발전기. 그러니까 발전이 충전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는 경고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전 경고등이라고 합니다. 네, 22번입니다. 작업 전 지게차의 난기 운전, 워밍을 한다는 얘기죠. 난기 운전 및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엔진 시동 후 작동류의 온도가 정상 범위 내에 도달하도록 고속으로 전후진 주행을 2 내지 3회 실시한다. 엔진 시동 후 5분간 저속 운전을 한다. 틸트 레버를 사용을 해서 전 행정으로 전후 경사운동을 2, 3회 실시한다. 리프트 레버를 사용을 해서 상승, 하강 운동을 2, 3회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네, 23번. 지게차를 주차하고자 할 때 포크는 어떤 상태로 하면 안전한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포크는 지면에 닿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포크는 지면에 접촉하도록 내려놓는다. 네, 요게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24번. 건설기계 운전 작업 후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을 찾습니다. 네, 이렇게 뒤끝이 뭐 적은 것,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앞줄만 읽고 문제를 풀면 틀릴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주시고 뒤끝이 좋아야 됩니다. 뒤끝까지 읽어주시고 자, 1번 연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아니죠. 예, 이게 제일 적죠.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료의 압력은 펌프가 정해주는 거지 뭐 연료 양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죠. 연료의 기포 방지를 위해서
다음 작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분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수분 생기는 걸 방지하는데 왜 연료를 가지고 채우느냐? 예, 연료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공기와 이 수증기가 휘발유에 증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날씨가 차가우면 물들이 이렇게 응결돼서 예,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가득 채워놓으면 이 수분 생기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요령이 있습니다. 자, 지게차 25번입니다. 지게차 운전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운전자는 아닌 것 찾습니다. 운전석에는 운전자 외에는 승차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고요. 내리막길에서는 급회전을 하지 않는다. 화물 적재 후 고속주행을 하여 작업 능력을 올린다. 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면허 소지자 외에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예, 좋은 얘기입니다. 26번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지면과 포크의 간격 꼭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옳은 것. 네, 20에서 30mm입니다. 27번입니다. 지게차의 화물 운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할 때는 항상 후진으로 주행한다? 예, 항상 후진할 필요는 없죠. 후진할 적에는 이게 언덕에서 물건을 싣고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후진으로.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얘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화물 운반 중에는 마스터를 뒤로 6도가량 기울이고요. 주행 중에는 2, 30cm 정도 들고 주행하고, 경사지에서 화물을 운반할 때 내리막길에서는 후진, 오르막길에서는 전진으로 한다. 예,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28번. 지게차의 작업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스트를 앞쪽으로 기울이고 화물을 운반해서는 안 되죠. 예, 이건 안 되는 좋은 얘기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젖은 손, 기름이 묻은 손, 구두를 신고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얘기지. 좋죠. 그 다음에 화물을 2단으로 적재 시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고, 옆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며 고공작업 시 사람을 태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틀리네요.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29번.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격 용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균형을 맞추려면 밸런스 웨이트에 사람을 태워야 된다. 야,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밸런스가 그 지게차의 그 적재 능력을 정해주는 거니까 만약에 더 많이 싣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죠. 그리고 많이 물건을 실으면 적재 용량보다 많이 실으면은 뒷바퀴가 들려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옳지 않은 건 이겁니다. 부피가 큰 화물로 인해서 전방 시야가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후진으로 주행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보조자, 신호수, 보조자나 뭐 신호수에 의해서 작업해도 좋죠. 3번 경사면에서 운행할 때는 화물이 언덕 위를 향하도록 하고 후진하는 게 좋고, 언덕 경사면이죠. 포크 끝부분으로 화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예, 포크를 아예 깊숙하게 바레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운행하는 게 좋지요. 네. 30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상도로법에 의한 항로,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 예, 유류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예,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핵심, 핵심 이론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죠. 해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추가가 되면은 여기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정비에 대한 도로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31번.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지대에 대한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한 안전 표지 등으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3번에 해당이 되겠죠. 네.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는 장소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들은 아니고, 네, 요거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아주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동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또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에서 교통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했어요. 50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한 속도죠. 제한 속도. 네, 최고 속도가 50m라는 거예요. 이거 50m per 킬로미터겠죠? 킬로미터 per hour겠죠? hour. 네,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50km per hour. 여기 좀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치면 어떨까요? 검정색으로 요렇게. 이건 최저를 가리키는 거죠. 최저 50km 이하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33번입니다. 다음 중 통행의 우선순위가 옳게 나타난 것은 했어요. 통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긴급자동차가 제일 먼저 와야겠죠. 그럼 1번과 2번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원동기 자동차 이렇게 순위 되겠죠. 네, 원동기 오토바이가 나중이고, 네, 1번이 답이 됩니다. 34번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철길 건너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했어요. 차단기가 내려져 있을 때는 정지를 해야 되겠고,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때, 앞차가 진행하고 있을 때, 신호등이 진행 표시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신호등이 진행 표시를 하고 있으면 가도 되죠. 네, 4번이 답입니다. 35번 도로경투법에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했어요. 이 모두 고르면은 도로에 구부러진 곳, 얘도 금지 장소죠. 비탈길 및 고갯마루 부분, 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네, 요것도 위험하죠. 어, 비탈길의 고갯마루, 비탈길의 고등마루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보니까 교차로 구부러진 곳, 터널 위 다리, 경사로의 정상 부분, 급경사로의 내리막, 어, 또 앞지르기 금지 장소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 좀 다 금지 장소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여기 보면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라는 것은 이 정상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고갯마루 부근이라는 것이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A, B, C 다 금지 장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6번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이 찾습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예,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안전지대로부터 20m 이내인 곳 했는데, 안전지대로부터는 1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m 이내. 소방기계 기구가 설치된 5m 이내인 곳 좋죠. 소방용 방화 물통이 있는 5m 이내인 곳. 예, 이 소방용들은 거의 다 5m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안전지대가 20이 아니라 10m라는 거, 요것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는 했어요. 밤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전조등을 계속 하향했다. 뭐 큰 문제 없죠? 낮에 어두운 터널 속을 통과할 때 전조등을 켰다. 터널 통과할 때는 우리가 전조등 켜고 하니까. 소방용 방화물로부터 10m 지점에 주차했다. 예, 5m까지만 아니니까 되죠. 노면이 얼어붙은 곳에서 최고 속도의 10에서 100%, 그러니까 20%를 속도를 줄여서 운행했다라는데, 요 20%가 아니라 얘네들은 50%죠. 100분의 50. 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38번 건설기계 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하고 건설기계 규제 및 통제를 하기 위한 거고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안전도 확보나 이런 것들인데 건설기계를 통제하기 위한 것, 또 규제하기 위한 것은 거리가 멀죠. 입법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자, 39번. 건설기계 등록 신청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호적 등부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지 않고요. 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작증, 재원표, 네,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여기 써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건설기계 제작증, 수입 명장,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매수 증명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재원표, 보험 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도 있어야겠네요. 40번입니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납부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납부해야 됩니까? 예, 등록번호표는 등록할 때도 그렇고 납부할 때도 그렇고 다 시도지사한테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41번. 신개발, 시험, 연구 목적 운행을 제외한 건설기계의 임시 운행 기간은 며칠입니까? 라고 했어요. 예, 보통 임시 기간은 15일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신개발 목적, 연구 목적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좀 차이가 있어서 같이 물어봤나 봐요. 42번.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구조 변경이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수시로 수시 검사. 그러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는 이 문제아들은요. 수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신규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42번은 이렇게 됐고 44번 3번으로 가볼까요? 43번은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를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뭐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기 검사죠. 44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받아야 된다는 말 때문에 뭐 계속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4번. 건설기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다가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3번입니다. 45번.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시험 문항에서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기종 변경 안 되고요. 육상 작업용 건설기계 규격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 변경도 안 돼. 규격을 증가시키는 거, 또 적재 용량을 증가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규격을 변경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규격 증가 안 되고 적재 용량 안 되고 기종 변경 안 됩니다. 네, 원동기 형식 변호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46번. 3톤 미만의 지게차 소형 건설 기계의 조종 교육 시간은 했어요. 소형이죠, 소형. 이거는 이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론과 실습을 6시간씩만 받으면 총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게차, 굴착기, 로더 등이 이러한 소형 건설기계의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때 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47번입니다. 자, 마스트 유압 라인의 고장으로 견인하려고 할 때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건 지게차가 고장났다는 얘기죠. 견인을 해야 되는데, 자, 포크를 마스트에 고정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푼다. 시동은 켠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을 놓는다. 시동을 켤 필요가 없죠. 견인차가 끌고 가는데. 네,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안전 주차 후 후면 안전거리에 고장 표시판을 설치하고 지게차의 견인봉을 연결하는
연결하고 속도는 2km 이하로 운행한다. 예, 좋은 얘기죠. 예, 저속으로 운행하는 것. 48번 문제입니다. 사행정 사이클, 이번에는 이제 엔진 구조로 넘어갔네요. 사행정 사이클의 기관의 행정 순서로 옳은 것은 했어요. 우리가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고 하는 거, 흡입이 제일 먼저 와야겠죠?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동력은 안 나오죠?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하고, 이렇게 배기가 나와야겠죠? 4번입니다. 사행정 기관에서, 사이클 기관에서 1사이클을 완료할 때 크랭크 축은 얼마나 회전할까요? 예, 크랭크 축은 2번 회전하죠. 50번 디젤 기관의 연소실 중 연료 소비율이 낮으며 연소 압력이 가장 좋은 거. 예, 이럴 때는 직접 분사실식이 답입니다. 예, 연소율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 예. 왜냐하면 얘가 압축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압축비가 높다. 51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에 간극이 클 때 미치는 영향으로 모두 나타난 거 됐어요. 이 뭐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가스가 막 새겠네요. 그죠? 오일도 막 올라가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마찰열에 의한 소결되기 쉽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블로바이에 의해 압축 압력이 낮아진다. 예, 그렇죠. 블로바이 가스가 많이 새고 세 번째, 피스톤 링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오일이 연소실에 유입되어 오일 소비가 많아진다. 예, 오일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되며 기관 출력이 저하된다. 슬랩이라고 하는 거는 피스톤이 옆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공간이 많으니까 밀림도 커지겠죠. 네, 그래서 BCD 3번이 답입니다. 52번 디젤 엔진에서 피스톤링의 3대 작용과 거리가 먼 거. 피스톤링의 3대 작용은 어떤 거 오일 제어, 기밀 작용, 열전도, 응력 분사는 오일의 역할이죠. 오일. 1번이 틀렸습니다. 53번입니다. 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피스톤이 먼저 나오죠? 기관 동력 전달 볼까요? 자, 피스톤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요게 커넥팅 로드. 피스톤 커넥팅 로드가 두 번째 나왔네요. 커넥팅 로드. 그 다음에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뭡니까? 크랭크 축이죠. 크랭크 축.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이렇게 연결되어야겠죠. 그래서, 순서로 올바르게 한 것은 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으로 네 그러면은 뭐 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클러치는 안 되죠. 크랭크 축 클러치 얘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54번 유압 밸브의 리프터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유압 밸브와 기계식 밸브가 있는데 기계식 밸브는 간극을 맞춰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유압식은 간극 조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극 조정은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좋다. 아닌 거 찾는 거잖아요. 개폐 시기가 정확하고 구조가 간단한 게 아니라 구조가 좀 복잡하죠. 이것저것 달아야 되기 때문에 유압 통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55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래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열 플러그는 연료 장치가 아니라 시동 보조 장치죠. 시동 보조 장치.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56번입니다. 다음 중 예열 장치의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예, 시동을 좋게 하기 위한 거죠. 시동이 잘 걸리게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 냉간 시동 시 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게 답이죠. 57번 기관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네, 점도가 적당하고 비중도 적당하고 청정력이 크고 응고점이 높아야 된다. 예, 응고점은 낮아지는 게 좋지 않아요? 응고점은? 네, 응고점은 낮아져야 된다. 예, 이거 높으면은 뭐 좋지 않죠. 네. 네, 58번 문제입니다. 운전석 계기판의 아래 그림과 같은 경고등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경고등 있어요.
요 경고등은 이제 오일이 부족했을 때, 또 오일의 압력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경고등이죠. 그래서 엔진 오일의 압력 경고등이다. 네. 엔진 오일의 압력 경고등, 뭐, 엔진 오일이 부족하니까 압력이 발생을 안 했을 적에 경고등이 계속 켜지니까 예,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엔진 오일의 온도 경고등이다, 냉각수 배출 경고등이다, 냉각수 온도 경고등이다 등에서 예, 계기판의 경고등의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8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59번입니다. 디젤 기관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여주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 옳은 것은 비등점을 높여준다. 예, 냉각 압력식 캡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건식 공기청정기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건식은 설치 분해 조립도 간단하죠. 작은 입자의 먼지나 오물을 여과할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하고 여과망을 세척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예, 기관 회전 속도의 변동에도 안전된 공기청정을 얻을 수 있다. 예, 요게 좀 있죠. 여과망을 세척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젖어요. 네. 그래서 공기로 여기 압축 공기로 청소에 사용할 수는 있는데 물로 세척할 수는 없습니다. 61번 디젤 기관에서 과극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과극기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다가 그 공기를 막 밀어 넣는 친구를 우리가 터보 장치라고 표현을 하죠. 최적 효율을 증대해서 엔진의 출력을 증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 효율 증대는 거리가 좀 멀죠. 예. 출력이 증대되니까 회전력도 높아지겠죠. 자, 62번에는 이제 전기 파트에 해당이 되나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해서 이거는 전압이고요. 이건 전압 볼트, 암페어. 어우, 이게 맞네요. 전류 크기니까. R은 저항이고 K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만은 뭐 켈빈도 온도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64번 축전지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능전동 장치의 전기적 부하를 담당하지요. 발전기 출력과 부하와 언밸런스를 그렇죠. 발전기가 만약에 발전을 못 일으키면 배터리가 도와주고 배터리가 약하면 발전기가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호환 관계에 있죠. 기관 세 번째 기관 시동 시 전기적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꾼다가 아니라 전기적 기관 시동 시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고 이게 바뀌었네요. 그죠? 이렇게 3번이 틀렸고 발전기 고장 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전원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64번 건설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기존전동기로 옳은 것은 기존전동기는 대부분 직권전동기를 사용합니다. 계자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어떻게 직렬로 연결된 것 이거를 우리가 직권전동기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주 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65번입니다. 엔진이 시동되어 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 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엔진이 시동이 되어 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 때 미치는 영향. 이거는 온 위치가 아니고요. 스타트 위치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답이 맞는데. 계속 들어있으면 모터가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름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약간의 그 조건이 틀렸습니다. 66번. 충전장치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충전장치, 이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각종 램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고 에어컨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 공급에 주로 하는 거죠. 충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축전지에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기동장치에 전력을 공급한다. 기동장치는 출발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배터리에서 나와야 돼요. 배터리. 배터리에 의해서 동력이 모터가 돌고 엔진 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발전기가 돌아서 나머지 전기를 공급을 담당하는 거죠. 67번 건설기계의 전조등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전조등은
유일하게 복선으로 합니다. 복선. 예. 그래서 복선식으로 깐다. 왜냐하면 이 전조등은 단선과 복선이 있는데 이 하나의 선만 딱 까는 거를 우리가 이제 플러스 선만 까고 접지는 이렇게 내려보는 것을 단선이라고 하고요. 전구를 통해서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따로 빼는 것, 이거를 복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위치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이냐 로우냐. 또 전륜조동은 또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니까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도 복선으로 까는 게 좋죠. 네, 그래서 67번에는 2번으로 답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68번 한쪽의 방향 지시등만 정멸 속도가 빠른 원인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거는 옳은 거 찾는 거죠. 전조등이 아니라 이 방향 지시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12V에 릴레이가 있고 여기에 전구 두 개가 방향 지시등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자, 이 중에서 2오음씩 그죠? 2오음, 2오음의 저항이 있는데 하나가 단선이 되면 이 전체 저항 단선이 되면 아니라 단선이 안 됐을 적에는 전체 저항이 1오음인데 하나가 끊어지면 얘만 살아있으니까 2오음으로 저항이 업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이 릴레이에서는 IC 회로가 있고 또 컨덴서가 있는데 이 컨덴서가 차면은 전기 공급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항이 올라가면 이 컨덴서에 쌓이는 전기가 너무 빨라져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C정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C정수. 네. C정수가 너무 빨라서 깜빡이가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단선되거나 접지가 한쪽이 고장이 났거나 단선됐거나 아니면 접지 불량이거나 용량이 다를 때 이럴 때는 깜빡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 램프의 단선 가장 옳은 얘기입니다. 자, 동력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로 바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라 그런가? 네, 피스톤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랬고, 커넥팅 로드가 나와야 되고, 크랭크 축, 클러치가 제일 마지막이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엔진, 클러치, 변속기, 그죠? 또는 추진축, 드라이브 라인, 종감속 장치, 엑셀, 바퀴, 그죠? 바퀴, 엑셀. 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자, 70번입니다. 수동식 변속기가 장착된 장비에서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두는 이유 그랬어요. 자유유격을 얘기하겠죠? 자유유격. 자유유격. 그래서 클러치 유격은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를 접촉할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데 클러치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클러치 페달에 적당한 유격을 둔다. 클러치의 미끄럼을 그러니까 유격이 작으면 그죠? 유격이 작으면 미끄러지고 크면은 그죠? 동력 전달이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었죠. 71번 턱 컨버터에서 오일의 흐름을 바꿔주는 것은 스테이터 고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72번 추진축의 각도 변화는 어떤 겁니까? 각도 변화는 자제음이고 길이 변화는 슬립이음이고 네, 이렇게 이제 매치시키는 연습 우리 한번 해본 적 있죠. 73번입니다. 타이어에서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의 골격을 이룬다. 골격은 카커스죠. 네, 골격은 카커스. 트레드는 발바닥, 숄더는 어깨, 비드는 림에다가 타이어를 낄 때 강성을 주기 위해 여러의 와이어를 만들어 놓은 뭉치를 우리가 비드 부분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네. 74번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튜브가 없는 타이어 펑크 소리가 간단하죠. 못이 박혀도 잘 새지 않는 특성도 있죠.
또 타이어가 없으니까 고속 주행에도 말이 아니라 발열이 적지요. 예. 또 타이어의 수명이 길지요. 다 맞는 건데 어떤 게 틀렸나요? 제가 눈이 이상한가? 예. 장점이 아닌 것. 예, 튜브리스 타이어란 튜브가 없고 대신에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고무막을 타이어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의 타이어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타이어의 수명은 운전 조건에 따른 트레드의 마모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해서 수명이 길다고 할 수 없다. 아, 그렇군요. 예, 타이어의 수명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보는 거네요.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해서 타이어가 수명이 길 수는 없으니까. 네,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 75번. 지게차에서 조향장치가 하는 역할. 뭐, 조향장치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핸들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네,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76번입니다. 지게차의 조향장치의 원리는 어떤 형식입니까? 예, 에커먼 조향장치식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기계 77번. 건설기계 조향밖에 정렬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캐스터. 캐스터는 뭐죠? 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킹핀 정사각과 노면의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 요 캐스터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캠버. 바퀴를 앞에서 보았을 때 노면의 수직선과 타이어의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를 캠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핸들의 조작력을 가볍게 하는 이유가 있죠. 자, 토인. 토인은 뭐 때문에 생긴다? 캠버에 의해서 생긴 거다. 바퀴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죠? 여기 앞이라고 했을 때 토인. 바퀴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토 아웃 뭐 이런 말로 표현하죠. 부스터라는 것은 이 정렬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7번입니다. 예, 뭐 같은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78번. 타이어식 건설 기기에서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휠 얼라이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브레이크의 수명을 길게 한다. 이 브레이크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타이어의 마모를 최소로 하고 방향성에 안정성을 주고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예, 예를 들어 이제 캠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다음 79번 문제입니다. 지게차를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화물에 접근시키거나 빠른 유압 작동으로 신속히 화물을 상승 또는 적재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인칭 조절 페달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인칭 조절 페달.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80번. 지게차의 인칭 조절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브레이크 드럼 내부에 있지는 않고요. 트랜스미션 내부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동력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디셀러네이터 페달에 있다. 작업 장치의 유압 상승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죠. 상승시키는 거죠. 네. 자, 이제 인칭 페달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왔고요. 81번. 파스칼의 원리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용기 내에 힘을 가하면 모든 면에 같은 압력이 작동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정지된 액체에 접하고 있는 면에 가해진 압력은 그 면의 수직으로 작용한다. 정지된 액체의 한 점에 있어서의 압력의 크기는 전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다. 점성이 없는 비압축성 유체에서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건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4번의 밀폐 용기 내의 한 부분에 가해진 압력은 액체 내의 전 부분에 같은 압력으로 전달된다. 네, 3번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82번. 유압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속도 제어 가능하죠? 그래서 유압장치에서는 우리가 속도 제어 장치, 유량 제어 장치,
또는 방향 제어 장치들이 있었죠. 속도가 제어 가능하고 힘의 연속적인 제어가 가능하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 장점이 아니잖아요. 이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잖아요. 그죠? 3번에 해당이 되고요. 83번 유압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오일탱크, 유압펌프, 유압제어밸브, 차동장치. 차동장치는 종감속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압장치가 아니죠. 84번 유압펌프에서 토출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했어요. 토출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면 좀 암기를 하셔야겠네요. 그죠? 액시얼 플런저 펌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플런저 펌프가 가장 높은데 그 중에서도 액시얼 플런저 펌프냐, 레디얼 플런저 펌프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 본문 강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제일 높은 거는 액시얼이 2100에서 400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레디얼인 오히려 떨어지네요. 그죠? 140에 250이고 베인이 더 높네요. 베인이 140 정도? 여기를 순서를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이고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그죠? 네. 85번 문제입니다. 자, 유압 실린더 중 피스톤의 양쪽에 유압류를 교대로 공급해서 양방향의 운동을 유압으로 작동시키는 형식. 왔다 갔다, 그죠?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일로 오일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으로 오일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건 뭐예요? 복동식이라고 하죠. 복동식. 네. 단동식은 한쪽으로만 오일을 작동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걸 단동식이라고 하고요. 86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로드 쪽으로 오일이 누출되는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오일이 샌데요. 이렇게 로드 패킹 손상. 이게 로드 패킹 손상이겠죠. 실린더 헤드 더스트실 손상, 실린더 로드의 손상, 또 피스톤 패킹 손상. 예. 여기 보니까 실린더 로드 쪽으로 오일이 누출되는 원인은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자, 실린더 로드 패킹 손상이나 헤드 쪽의 더스트실 손상, 또 실린더 로드 손상 요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근데 피스톤 패킹은 이제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도 한번 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유압회로에 사용되는 제어 밸브의 역할과 종류의 연결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일의 속도 제어를 뭘로 합니까? 네, 유량으로 조절합니다. 유량이 많이 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유량이 적으면 속도가 적어지겠죠? 일의 시간 제어. 야, 이거 속도 제어 가지고 일을 하나요? 일의 방향 제어. 방향 전환 밸브가 있고요. 일의 크기 제어. 네, 이거는 이제 일의 크기 제어는 압력으로 제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간 제어가 거리가 좀 멀고요. 88번 오일 탱크 내에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거 뭐예요? 드레인 플러그였죠? 드레인 플러그. 물 빼는 거. 오일 빼는 거죠? 물 빼는 게 아니라. 자, 89번 보기에서 유압 작동류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다면 했어요. 비압축성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밀도가 뭐 작은 것도 좋을 것 같고 열팽창 지수가 작을 것, 최적 탄성 계수가 얘는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커야 되는데 점도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발화점도 높은 것이 좋죠. 네. 그래서 요거 니을과 미음이 빠진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예,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유압장치에서 사용하는 작동류의 정상 작동 온도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 네, 이거는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0에서 80도 꼭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1번 유압회로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에 속하지 않은 것을 했어요. 속도 제어, 그 일의 어떤 부하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 시퀀스 회로는 이게 속도가 아니라 순서예요. 순서. 실린더 1, 실린더 2가 있으면 얘를 먼저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작동시키는 거죠. 얘는 속도가 아니죠. 미터 인 제로, 블리드 오프 제로, 미터 아웃 제로. 얘네들은 이제 그 제어 장치를 유량의 제어 장치를 입구에다 실린더 입구에다가 설치하느냐 아니면 나오는 쪽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미터 인, 미터 아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브리드 오프 회로는 어떤 거였냐면 그 유량 제어를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부하가 걸렸을 적에 오일 양의 일부를 연료 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블리드 오프 회로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그림도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 해당하는 밸브는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정한 압력의 힘이 걸리면 탱크로 오일을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릴리프 밸브에서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93번 지게차의 작업 장치 중 깨지기 쉬운 화물이나 불완전한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크 상단에 상하 작동할 수 있는 압력판을 부착한 형태. 그, 어, 위를 뚜껑을, 또 위에 머리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로드 스테이빌라이저라고 표현하고요. 힌지드 포크도 있고, 사이드 시프트 포크. 사이드 시프트 포크는 이제 포크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로드 스테이빌라이저였습니다. 94번입니다. 다음 중 지게차의 구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마스트, 블레이드, 뭐 평형추, 틸트 실린더. 뭐 어떤 거죠? 네. 이 블레이드라고 하는 건 어떤 날개를 얘기하는데 이 날개는 없었죠. 평형추는 우리가 밸런스 웨이트라고도 하니까요. 네. 94번에 4번, 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지게차의 축간거리를 표기한 것은 했어요. 이 축간거리라고 하는 것은 앞축과 뒤축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디귿 정도는 되겠네요. 디귿.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장으로 표시할 수 있죠. 전장. 네,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전고로 표시할 수 있겠죠. 전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상고. 최저 지상고를 얘기해요. 최저 지상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있네요. 그죠? 기역은 포크의 길이, 니은은 전방 오버행, 디귿은 축간거리, 리을은 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96번. 최소 직각 통로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네. 직각 통로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게차가 어떤 코너를 돌 때의 이 폭을 직각 통로폭이라고 하는데요. 전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폭이 작을수록 통로폭이 커진다. 아니, 폭, 지게차가 작을수록 통로폭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지게차 전폭이 클수록이겠죠? 클수록 커지겠죠? 전폭이 작을수록 통로폭이 작아진다. 예, 요게 맞는 것 같고요. 지게차가 무부하 상태에서 최대 조향각으로 운행 시 바깥 바퀴의 접지 자국 중심원이 그리는 원의 반경은 바퀴의 중심이 그리는 것은 최소 회전 반경입니다. 최소 회전 반경. 아니면 이제 차체가 움직이는 것은 최소 선의 지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네. 자, 97번은 이렇게 풀어봤고 98번입니다. 차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 중일 때 차량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차량을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우회전이면 이쪽이네요. 네, 통일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불광역 쪽 통일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서울 쪽이었고요. 불광역 맞고요.
차량을 좌회전하는 경우는 불광역 쪽 통일로로 건물 번호가 커진다. 차량을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불광역 쪽 통일로의 건물 번호가 작아진다. 네, 이거 뭐 우리가 이제 건물 번호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점점점 통일로 불광역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점점점 작아지겠네요. 건물 번호가. 그러니까 커진다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99번. 다음 중 관공서용 건물 번호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어요. 자, 1번은 어떤 거냐면 요거는 문화재식의 그림이고 2번은 관공서네요. 이거 편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체국 같아요. 그죠? 네, 3번은 주택이고 예, 4번은 상가. 상가 건물을 이런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 문제입니다. 차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 중일 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전방 150m 전방에 직진하면 성결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당연히 성결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150m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경수대로 구간의 끝 지점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m 전방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경수대로 구간의 시작점과 만날 수 있습니다. 150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면은 우항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전방 좌회전을 하면 경수대로 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도로에서는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보면은 경수대로의 시작점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면 여기서부터도 1, 2, 3, 4 이렇게 시작점이 나와요. 여기는 끝점이 시작되는 거고 끝점을 만나는 거고 여기는 시작점이 만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네, 다른 애들은 다 맞고요. 150m에 우회전하면은 우항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좌회전을 해야 만날 수 있겠죠. 네, 이런 이제 그 도로 표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제 문제, 예상 문제 100문제를 알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시험 보시기 전에 잠깐 문제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아마 시험 문제가 쉽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